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좁은 국도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특히 토지는 제한돼 있죠.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기도 해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주택 공급이 얼마나 중요하며 따라서 하나의 규제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기본공제를 뺀 다음 대출 총량 관련 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직접 느끼고 있는 공동임대주택 거주자 취업을 준비하는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정책 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해요. 이게 이제 좁은 국도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돼 있죠.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계속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이게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이기도 해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준공 및 입주 물량의 감소, 그리고 기존 거래 시장에도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민간 정비 병목 현상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용적률과 같은 규제 완화만으로는 이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듭니다. 공사비 부담, 또 금융 지원, 부담금, 또 조합들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수요자가 다양하듯이 공급자도 굉장히 다양해야 합니다. 사적, 개인이 운영하는 다주택, 이 사이의 공백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이 중간지대를 우리가 새로운 전문성 갖춘 임대인을 육성을 하여 신축 장기 임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이런 주거 사다리 역할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의 흐름을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그 대토론회를 계기로 또 막힌 주택 공급의 물줄기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주택 금융 시스템 재점검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LTV, DSR 같은 규제도 양적 규제이며 최근에 강화된 총량 규제도 대출의 양을 제한하는 수요 억제책입니다. 하지만 양적 규제보다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거시건정성 관리 부담금이라는 가격 규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사회적으로 제한된 자원인 대출 자원을 특정한 차주가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주택시장은 복잡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규제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의 핵심은 적절한 정책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강성훈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 국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과세 표준의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 역시 고자산가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는 10년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5년간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 주택의 세부담이 적정한지, 이와 관련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더 확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앞으로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오늘의 논의가 바람직한 부동산 조세 정책 설계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책을 논의를 하기 전에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죠. 정상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적정하게 적정한 정당한 수요, 적정한 공급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집이 사놓으면 돈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집을 사서 그거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 몰려서 무슨 한 도시의 땅을 팔면 다른 나라 통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미리 막자는 겁니다. 보유세를 내는 초고가 주택이든 고가 주택 대상자도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신 분들, 50억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보유세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5억에 사서 재건축이 돼서 40억, 50억이 되신 분들은 사실 현금 보유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분들한테 보유세 부담을 많이 올렸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버티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삶의 터전이 보유세 때문에 밀려나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이 과도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아니면 녹슨 칼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거나 똘똘한 한 채를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보유세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흔히 그 세부담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말할 때 GDP 대비로는 지금 OECD 평균보다 높고 그 다음에 실효세율이라고 해갖고 집값 대비로는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무지하게 인기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거는 양도세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더라도 근로소득세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1%입니다. 근데 10년에 10억의 근로소득이 생겼다. 근로소득세가 2억 5천만 원 됩니다. 25% 됩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굉장히 우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양도세도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저도 그런 주장을 야인일 때 또 시장을 하고 있을 때 남기업 선생 말씀 따라 한번 했다가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현실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난 또 저런 대상이 되는 게 내 꿈인데 거기다 세금을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저항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주 지역의 경우 살만한 집의 거래가액은 4억에서 5억 정도가 스타트 금액입니다. 제주도의 평균 근로자의 임금이 271만 원으로 연봉이 3,3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70%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는 집의 금액이 3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지금 DSR이 40% 정도로 되어 있고 스트레스 DSR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방하고 수도권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집값을 조정하려고 하시면 그 부분은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DSR은 조금 배제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이제 제안이고요.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기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는 이거죠. 기존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아주 재밌네요.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똑같은 문제의식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도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은 이미 다 성장의 그 기회, 과실을 다 누렸는데 지금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확충될 수 있으려면 더 공급을 많이 하려면 그 주택도시기금이 그 큰 재원인데 이 주택도시기금 확충, 그러니까 재원 확충 방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청약통장 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가능한데 세대원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청약이라는 건 지금 세대원도 할 수 있게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세액공제도 세대원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LH, SH 같은 공공주택에서 그 공공주택이 수탁하는 보증금을 일정 비율을 주택도시기금에 예치하게 되면은 그 예금을 활용해서 다시 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고소득자분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마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서 개입하여 종부세 강화와 양도 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 복지로 선순환되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줘야 할 주거 안정의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이 8.2%입니다. 이 청년 가구 100가구 중 8가구가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예를 들어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비중이 5.3%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융 지원의 정책 순위라는 것을 이 통계 속의 청년들에게 먼저 닿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동산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소외받는 강제 철거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재개발 이후에 원주민들의 재정 착률이 27%입니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경우에도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동일한 소규모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택까지도 재개발로 허무는 그런 제도를 좀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이런 거 20년치 통계를 내봤는데 20년 동안의 민생 물가 지수는 60%가 올랐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물가지수는 120%가 올랐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물가지수는 380에서 400%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공사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살림살이, 즉 마감재에 대한 가격대가 올라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마감재가 왜 집값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뭔가 사회개혁을 해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정치 구도상으로도 필요하고 또 의지도 필요하고 또 객관적인 상황도 그를 감수할 만한 상황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 조금씩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여지가 좀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이게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 또 각자가 평생 집 사도 한 채 살까 말까 하고 또 이제는 뭐 취업도 어렵고 또 소득도 매우 불안정하고 미래 예측도 불안정해서 다들 불안한데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